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한 때. 새로 구입한 책이고요. 지인이 추천해줘서 읽어보기로 하였답니다. 앤디 퍼티컴 지음, 안진환 옮김. 가슴 속 깊은 곳에 나를 만나는 시간, 내 삶의 빈틈으로 내 삶 전체를 채우다. 여러분의 삶 빈틈으로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한번 채워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장이 파란 눈의 스님. 자정이 훨씬 지나 있었다. 담장에 올라앉은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과 키 큰 소나무들 덕분에 들킬 염려는 없었지만 누군가가 나를 뒤쫓아오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었다.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을까? 다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담장에서 인도까지 3.5m가 훨씬 넘어 보였다. 그리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부실한 샌들과 얇은 승복 차림으로 뛰어내릴 생각을 하니 순간 몸이 움츠러들었다. 무슨 생각으로 샌들을 신고 온 걸까? 그곳을 몰래 빠져나올 때 스님들이 잠에서 깨지 않도록 나는 샌들을 허리춤에 쑤셔 넣기까지 했다. 내가 이 절에 들어온 이유는 내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지금 담장 위에 앉아 샌들에 대해 고민하며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오래전에 행자 생활을 할 때는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었다. 고생이라는 말밖에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힘든 날들이었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무척 포근했다. 큰 충만감을 주는 온정과 배려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절은 달라도 몹시 달랐다. 어떤 절도 결코 이렇지 않을 것이다. 높은 돌담으로 바깥 세상과 격리된 이곳에 갇혀 생활하다 보니 내겐 절이 아닌 감옥인 것만 같았다. 물론 내 의지로 이곳에 들어왔기에 어떤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다. 스님의 삶이 마패와 다른 게 바로 이 점이다. 한번 출가하면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불교는 자비와 관용의 종교다. 하지만 나는 어쩌다 3.5m의 높은 담장을 넘어 달아나게 되었을까? 실로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었다. 모든 게 몇 년 전의 결심 때문이었다. 그때 나는 스포츠 과학을 공부하던 대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아시아로 떠나 스님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내 삶을 온통 바꿀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 결정을 내리는데 주저함이라고는 없었다. 친구와 가족 모두 나를 걱정해 주었다. 내가 기어코 정신이 나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결국 내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었다. 하지만 학교는 달랐다. 소식을 들은 학년주임 교수는 내게 병원 가서 프로잡, 우울증 치료제를 처방받는 게 좋겠다고 했다. 교수도 의도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는 요점을 놓치고 있었다. 과연 항우울제로 내가 바라는 행복과 충만함을 얻을 수 있을까? 교수 연구실을 나서는 내게 그가 말했다. 앤디, 자넨 이 결정을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 결정은 지금까지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 이쯤이면 독자들은 어느 날 문득 아시아로 떠나 스님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이 과연 어떤 인간일지 궁금할 것이다. 삶의 방향을 잃고 자가치유법을 찾는 젊은이나 사회를 거부하는 창조적인 인간을 떠올릴지도 모르지만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 나는 그저 싸움과 마음과 씨름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나아갈 길을 잃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게 아닌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끊임없이 생겨났다. 마치 켜놓은 세탁기처럼 계속 돌아갔다. 몇몇 생각은 마음에 들었지만 대부분이 내키지 않은 것들이었다. 감정도 다를 바 없었다. 분주한 머리로는 부족한 건지 나는 늘 괜한 걱정과 좌절과 슬픔에 빠져들었다. 그런 감정의 깊이는 특별히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지만 가끔씩 통제불능 수준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었고 그 경우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었다. 그 감정들에 휘둘려 갈팡질팡하게 될 것이라고는 될 거라는 생각만 들었다. 운 좋은 날에는 괜찮았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면 머릿속이 터질 듯했다. 그 강렬한 감정을 고려해 볼 때 마음을 수련하려는 열망은 결코 이성적인 결정은 아니었다. 나는 마음을 수련하는 법을 알지 못했지만 아주 어렸을 때 우연히 명상을 접한 덕분에 명상이 해결책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똑똑한 아이인데다 10대 시절을 가부좌를 틀고 명상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결코 그렇지 않았으니까. 내가 명상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된 것은 22살 때였지만 11살 즈음에 경험한 헤드스페이스, 즉 고요한 마음의 순간은 무엇이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명확한 표지판이 되었다. 그 즈음 아빠와 별거를 하게 된 엄마는 슬픔에서 벗어나고자 6주 과정에 명상 강좌에 등록했고 엄마를 따라 명상 강좌에 가는 누나를 보고 나 역시 따라 나섰다. 처음 명상을 시도했을 때 내게는 행운이 따랐다. 명상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고 희망도 품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명상을 통한 마음의 질적 변화를 쉽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전에도 고요한 마음을 경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곳에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문제라면 그 다음에 명상을 시도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도 시도했을 때도 고요한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 좌절했다는 점이다. 긴장하지 않으려 애쓰면 애쓸수록 고요한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명상을 접한 나의 마음은 서로 맞붙어 싸우고 점점 큰 실망으로 이어졌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게 그리 놀라운 건 아니다. 그때 내가 배운 명상법은 1960년대 느낌을 풍겼고 명상 강의 시간에도 이국적인 단어들이 번번하게 동원돼 있었다. 게다가 그냥 긴장을 푸세요. 와, 그냥 내려놓으세요. 라는 말이 한없이 이어졌다. 그냥 긴장을 풀 줄 알고 그냥 내려놓을 줄 알았다면 명상 강의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테고 그 자리에 3, 40분씩이나 앉아있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 일을 구실로 내가 명상에서 영영 멀어질 수도 있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명상을 하다 보니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누나는 지루한 명상을 견디지 못해 그만두었고 엄마는 다른 일로 바빴음에도 어떻게든 명상할 시간은 내려 애썼다. 친구들의 반응도 대단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학교 친구 몇몇에게 명상에 대해 말한 건지 모르겠다. 다음날 아침 교실에 도착했을 때 반 친구 녀석들이 30명이 눈을 감은 채 책상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키득거리며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지금은 웃어넘길 수 있는 기억이지만 그 당시에는 무척 굴욕스러웠다. 그날을 계기로 명상에 관해서라면 어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고 결국 명상을 그만두었다. 청소년의 일상에 스포츠, 이성, 술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명상할 시간을 찾기도 어려워졌지만 말이다. 흔히들 명상이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내 10대 시절은 어느 10대와 다를 바 없이 평범했다. 명상을 취미 정도로 여기며 지분거리던
18살 무렵 내게 위기가 닥쳤다. 나중에 밝힐 내용이지만 비극적인 사건이 연거푸 이어지는 바람에 명상이 내게 무척이나 중요하고도 절실해졌다. 커다란 슬픔은 나이에 상관없이 견뎌내기 힘들다. 슬픔에는 면역이 없는 데다가 훈련 공식이랄 것도 없기에 그저 최선을 다해 버텨나갈 뿐이다. 내게 있어 슬픔을 버텨내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을 내 안에 꾹꾹 눌러 담고서는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그 상실감과 슬픔을 마주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뿐이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게 그렇듯이 무언가를 꾹꾹 눌려대기만 하면 긴장은 더 커지고만 만다. 그리고 결국 긴장은 밖으로 빠져나오려 든다. 2년 정도가 지난 뒤 난 대학생이 되었다. 첫 해는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한 해였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눌러 담은 채 모른 척했던 긴장감이 자꾸만 빠져나오려 했다. 처음엔 그저 불편한 정도에 그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었다. 내가 이곳을 떠나 스님이 되려 한다고 학년주임 교수에게 전하는 일은 걱정거리조차 아니었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10대가 되면서부터 어떤 종교에도 진정한 유대감을 느낄 수 없었다. 그 사이에 불교 철학과 불교 심리학을 다룬 책을 몇 권 읽었고 친구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 어쩌면 불교가 종교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 나를 그토록 이끌었는지도 모른다. 명상은 물론 마음 다스리는 법을 깨우친 스님들의 이야기는 무척 매혹적이었다. 삶의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그 결과의 관점에서 그랬다.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스님이 되었냐고 묻는데 그 질문은 보통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 절문을 두드리고는 스님이 되고 싶다고 한 건가요? 라는 식이다. 어이없는 질문이지만 열이면 열 그런 의도로 묻는다. 하지만 당신이 쉽게 결정하고 훌쩍 떠나지 않도록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정식 스님이 되는 건 여러 해를 일반 신자로서 공부하고 그런 다음 행자가 되어 밤낮으로 수행한 뒤 스님의 허락이 떨어지고서야 가능하다는 것을 물론 법명도 그제서야 주어진다. 나는 하루빨리 훌륭한 스승을 찾으려는 생각에 이 절에서 저 절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자꾸만 옮겨 다녔다. 인도와 네팔, 태국, 미얀마, 러시아, 폴란드, 호주, 스코틀랜드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다른 많은 나라를 드나들면서 새 명상 기법을 익히고 매번 내가 알고 있던 기초를 보강하며 그것들을 내 삶과 통합하려고 애썼다. 내가 거쳐간 곳 모두가 친절하고 정겨웠으며 수행하기에 적절한 곳이었다. 내가 담 넘어 도망친 요새 같은 그 절만 제외하고 말이다. 그리고 다행히도 나는 결국 훌륭한 스승들을 만났다. 스님으로 살아가는 건 힘겨운 일이다. 모든 스님이 삭발을 하고 가사를 걸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전형적인 스님의 모습으로 속세의 대중에게 명상을 소개하는 것은 자칫 매우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스님 의복의 단순성을 이해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사찰이나 선원에서 생활하는 것과 그런 차림으로 도시에서 사는 것은 다른 문제다. 사람들에게 명상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나는 그들의 마음 챙기는 법을 절실하게 원하면서도 스님의 가사를 저절로 암시하는 종교적인 요소 때문에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사람들은 단지 삶을 헤쳐나가는 법과 직장 생활이라 사적인 삶, 자신의 마음에서 스트레스를 처리하고자 하는 법을 찾고자 했다. 그들은 어린 시절에 경험한 열려있는 마음과 진실로 살아 숨쉬는 느낌을 되찾길 바랐다.
그들은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치료법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다. 단지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의 평온을 찾는 법이나 밤에 숙면을 취하는 법,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법, 덜 걱정하고 덜 슬퍼하며 덜 분노하는 법을 배우고자 했다. 사람들은 욕망을 자제하는 법이나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 삶을 보다 관조하는 법을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보다 알고자 한 것은 이런저런 일이나 상황이 뜻대로 안 되고 있다는 느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느낌 등과 같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히는 느낌을 다스리는 방법이었다. 그렇게 명상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것이 바로 내가 환 속에서 일반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이유다. 바로 내가 환 속에서 일반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이유다. 나는 절에 들어가서 상당히 조심성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그곳의 내성적인 생활 방식이 부분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원인은 나의 마음 상태를 더욱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에게 조금 노출된 느낌과 조금 벌거벗은 느낌이 들게 만들었던 것이다. 나는 그런 느낌과 더불어 내가 비활동적인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놓고 진지한 고민의 시간을 가졌다. 불가의 수행을 거치기 이전에 나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출가한 10년 사이에 그런 특성이 보류된 것 같았다. 환속한 후 어느 날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자신의 옛 동창생 하나가 모스크바 국립서커스단의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체조와 저글링에 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얼마 후 나는 체조 개인 레슨을 받기 시작했는데 거짓말처럼 나의 예전 성격들이 되살아났다. 레슨을 받던 어느 날 선생님이 런던에서 서커스 예술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그렇다 서커스 예술을 가르치는 대학이 있고 그 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를 준다는 얘기였다. 믿을 수가 없었다. 미심쩍은 마음에 혹시나 하고 알아보니 실제로 그런 대학이 존재했다. 그 대학의 입학 자격 요건은 놀라울 정도로 까다로워서 서류 전형으로 내가 뽑힐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하지만 어느 저녁 이메일 한 통이 날아왔다. 나에게 조건부로 입학을 허가한다는 소식이었다. 내가 이미 늙어 교육 중에 다칠 확률이 높으므로 이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고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시한 동의서에 서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32살이 늙었다니 누가 대체 이런 생각을 한 것일까? 스님에서 서커스 광대로 변신하는 것은 당연히 흔한 경우로 보이지 않겠지만 사실 둘 사이에는 처음에 드는 생각과는 달리 비슷한 점이 더 많다. 신체 활동의 매 순간에 알아차림을 적용하는 것은 내가 그때까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면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저글링이든 줄타기든 아크로바트든 공중근해든 서커스 동작을 하나 떠올려보자. 그런 신체 활동은 모두 집중과 이완의 완벽한 균형을 요구한다. 지나치게 집중하면 실수하게 되고 지나치게 이완하면 추락하거나 넘어지고 만다. 서커스 훈련을 받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는 지시를 끊임없이 듣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이 일상적으로 그 말을 들었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자존심은 타격을 받았다. 우리는 과정 내내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여기지 말라는 조언을 듣곤 했다. 신기하게도 이 부분은 절에서의 수행과 아주 흡사하다. 그 역시 자존심을 상할 기회가 많다는 얘기다. 우리는 종종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일에 사로잡힐 나머지 기회를 자체를 놓쳐버린다. 물론 어떤 일은 심사숙고를 필요로 하지만
마음을 챙겨 현재에 충실할수록 우리는 옳다고 느껴지는 것보다 잘 감지하기 시작한다. 그것을 직감이나 직관으로 간주하든 모종의 안내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든 아니면 그저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스스로 깨닫는 경우든 그러한 발견은 놀랍도록 엄청난 해방감을 안겨준다. 헤드스페이스 설립. 명상을 가르치는 것은 내가 오래전부터 열정을 키워온 일이었지만 내가 스승들께 배운 세부사항에 유의해서 전수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확실히 느꼈다. 영국에서 하는 명상 교육의 방식을 보면 그것으로 누군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자체가 의심스러웠다. 전통적인 불교계의 스님이나 비구니들은 동양의 명상을 지극히 신중하고 세심하게 서양으로 전했지만 그렇게 서양의 속세에 들어온 명상은 너무 서두르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그저 다들 고요한 마음의 경험을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서둘렀다. 그래서 아무런 맥락도 없이 오직 명상 기법만 따로 분리해냈고 그로 인해 명상을 제대로 배우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주변을 둘러보라. 명상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더욱 나쁜 것은 명상을 해봤자 별다른 유익을 얻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명상이 진정 무엇인지도 모르고 최상의 명상 방식에 대한 지도와 안내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명상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명상은 그저 매일 일정 시간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중요한 측면이기는 하지만 접근, 수행, 통합이 함께 이루어지는 보다 광범위한 마음, 훈련, 체계의 일부다. 각 측면은 똑같이 중요하며 명상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접근, 수행, 통합을 체계적으로 습득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명상을 배우는 이들은 먼저 명상에 접근하는 방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명상을 수행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상 기법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법을 배운다. 명상을 광범위한 마음, 훈련 체계의 일부로 제시하고자 나는 2010년 핸드스페이스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핸드스페이스의 아이디어는 간단했다. 명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그것을 현대인의 삶에 유익하며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무엇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묘한 요소도 없고 기이한 무엇도 없다. 단지 사람들이 마음의 고요를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손쉬운 도구일 뿐이다. 헤드스페이스의 목적은 가능한 많은 사람이 명상을 시도해보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명상에 대해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헤드스페이스, 고요한 마음. 인간의 헤드스페이스, 고요한 마음을 얻기 위해 하루에 10분 동안 앉아있는 일은 분명 산책하러 나가는 일만큼 흔하고 자연스러워지게 될 것이다. 10년 내지 15년 전에는 요가를 배운다고 하면 희죽거리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은 요가 수업을 받으러 가는 것이 에어로빅 하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인식된다. 실제로 에어로빅보다 요가가 더 인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헤드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세상에 내놓는데 수년에 걸친 연구조사와 계획, 개선이 필요했지만 명상 기법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 시간은 눈 깜빡할 새에 불과하다. 명상 기법은 수천 년에 걸쳐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전해 내려왔다. 수천 년이라는 명상 기법을 다듬고 발전시키는데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다. 그 사이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말끔히 해결한 것은 물론이다. 새로운 것과 일시적 유행, 시류 등
시류 등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 정도의 정통성이라면 믿고 안심해도 되는 무언가를 갖췄다고 봐도 무방하다. 바로 그런 정통성에 힘입어 나는 의사들과 손을 잡고 의학적 치료에 명상 기법을 적용하도록 돕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그 덕분에 임상적 마음 챙김 컨설턴트로서 명상 클리닉을 오픈할 수 있었고, 이후 지금까지 불면증이나 무기력 등 갖가지 증상으로 고통받는 고객들을 도울 수 있었다. 다시 한밤중에 사찰 담장에 올라 웅크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본 후 담에서 뛰어내렸다. 그런 식으로 저를 떠나는 게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불가에 입문한 것 자체에 대한 후회는 없다. 오래 머물렀거나 잠깐 들른 모든 절과 선원, 명상센터에서 나는 무언가를 배우거나 깨우쳤다. 실제로 나는 그 세월 동안 비범한 스승들, 진정한 명상의 구루들에게 배움을 얻는 행운과 특권을 누렸다. 독자들이 이 책에서 어떤 지혜를 얻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 덕분이다. 내가 이 책을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격은 배움의 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는 거의 다 저질러 봤다는 데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유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고 믿고 싶다. 명상에 접근하는 최선의 방식과 명상을 수행하는 최상의 방법, 명상을 삶에 통합하는 최고의 방법을 조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도를 갖고 있는 것과 길을 가르쳐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은 천양지차다. 지도를 갖고 있는 것과 길을 가르쳐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은 천양지차다. 이 책의 활용법. 명상은 삶을 바꿀 잠재력이 있는 놀라운 기술이다. 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명상과 마음 챙김에 대한 미디어 보도가 늘어나자 많은 사람이 명상의 목적을 규정하려고 경쟁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사실 명상의 목적은 명상을 하는 당사자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 결정함으로써 규정하는 것이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을 때를 떠올려보자. 사람들은 필경 당신에게 자전거 타는 법만 보여주었지 그 능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출퇴근에 이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데 이용하며 많지는 않지만 자전거 타기를 직업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전거 안장에 앉아있는 기술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으로 남는다. 그렇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겠지만 자전거 타기가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기술을 무엇에 이용할지, 그것을 생활 방식에 어떻게 적합하게 만들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자신이 할 일이다. 명상 기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가치는 당신의 명상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사람에게 명상은 만능 스트레스 해소법이자 마음을 위한 아스피린이다. 많은 사람에게 명상은 만능 스트레스 해소법이자 마음을 위한 아스피린이다. 간단히 말해 일상적으로 약간의 헤드스페이스를 얻는 방법인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 명상은 마음 챙김에 이르는 보다 폭넓은 접근 방식의 토대다. 즉 하루 종일 바로 그 순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즉 하루 종일 바로 그 순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서적 안정이나
모종의 영적인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기 개발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연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 친구, 동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명상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명상을 훨씬 더 특정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영국 국립임상연구소에서 명상 의료계에서는 마음 챙김이라 한다. 명상 적용을 승인한 이후 명상은 스트레스와 연관된 다양한 증상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만성 불안증과 우울증, 분노, 중독, 강박 행동, 불면증, 근육 긴장, 성기능 장애, 월경전 증후군 등이 포함되며 물론 이에 국한되지도 않는다. 치료 목적이 아니라 삶의 특정 영역을 개선할 목적으로 명상을 활용하는 사람도 많다. 특정한 훈련이나 직업, 취미, 스포츠, 미국 올림픽 팀이 좋은 예다 등의 영역에서 추가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 명상을 이용하는 경우가 여기 속한다. 끝으로 덧붙이면 미국 해병대는 전방 근무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집중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상을 채택했다. 명상과 마음. 어쩌면 명상에 이렇듯 다양하고 광범위한 혜택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명상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어떤 것에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명상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과 흡사하다. 생각해보라.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마음이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고려한다면 요즘과 같은 명상혁명이 더 일찍 일어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우리는 운동으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시하면서도 마음의 웰빙은 뒷전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마음의 웰빙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든 그것을 가망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든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우리의 존재는 전부 마음을 통해 경험하니까. 삶의 행복감이든 충만감이든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든 우리는 바람직한 모든 것을 마음에 의존해 추구한다. 따라서 매일 약간의 시간이라도 내서 마음을 수행하고 마음의 웰빙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명상은 경험이다. 명상은 기술인 동시에 경험이다. 이는 곧 명상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려면 명상을 반드시 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명상은 또 하나의 거품 같은 개념이 아니며 철학 사상도 아니다. 명상은 현재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명상의 목적을 규정하는 일이 당신에게 달렸듯이 명상의 경험을 규정하는 일 역시 당신 몫이다. 친구가 레스토랑에서 먹은 아주 맛있는 음식에 대해 들려주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제야 당신이 직접 그곳으로 가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치자. 음식에 관한 설명을 듣는 것과 그 음식을 실제로 맛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다. 그렇지 않은가? 친구가 레스토랑에서 먹은 맛있는 음식에 대해 들려주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이제 당신이 직접 그곳으로 가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치자. 음식에 관한 설명을 듣는 것과 그 음식을 실제로 맛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다. 그렇지 않은가? 또는 스카이다이빙에 관한 책을 읽는다고 상상해보자. 저자의 말에 얼마나 많이 공감을 하고 3km 상공에서 뛰어내리는 자신을 얼마나 실감나게 상상하든 그것은 실제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시속 200km의 속도로 지상으로 돌진하는 경험과는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명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해봐야 한다.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아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간 경험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의아해한 적이 있는가? 집에 가만히 앉아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다이어트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누구도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이 책의 내용을 단순히 곱씹는 것으로는 결코 헤드스페이스에 이를 수 없다. 좋다. 이렇게만 해도 약간의 헤드스페이스를 늘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요점은 명상의 진정한 효과를 체험하려면 반드시 직접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한두 번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 좋다. 헬스클럽에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명상 공간에 가서 실제로 할 경우에만 명상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실 진정한 변화는 그러한 순간, 즉 책을 내려놓고 명상을 하는 순간에 일어난다. 그 변화는 미묘하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아주 심오하다. 그 변화에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인식과 이해의 성장이 포함된다. 불행히도 명상에 관해 널리 알려진 오해 때문에 바꾸고 싶어하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오히려 강화하기만 한다. 우리는 종종 그런 잘못된 생각에 애착을 느끼고 마치 오랜 친구 같은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낀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개방성, 즉 기꺼이 조사하고 탐구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은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떤 식으로 사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방식을 피한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며 영원한 행복을 안겨주는 것도 아니다. 이 책은 당신이 시도하기만 하면 삶에 대한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뿐이다. 명상은 당신을 다른 사람이나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것과 관계없고 심지어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는 것과도 관계가 없다. 명상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형성되는 방식과 이유를 자각하고 이해하는 법을 훈련하며 그 과정에서 균형 잡힌 건강한 시각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건강한 시각을 갖게 되면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어떤 변화든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명상은 또한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방식과 느끼는 방식에 만족하는 법도 보여준다. 하지만 거듭 강조하던데 중요한 것은 직접 해보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믿는 것은 금물이다. 연구 조사 결과가 아무리 가치 있고 흥미로워도 그 혜택을 당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이 책이 제시하는 지침을 활용하고 되새기고 꾸준히 시간을 내어 하루 10분이 당신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란다. 헤드스페이스 애플리케이션. 이 책은 명상을 시작할 때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담고 있지만 헤드스페이스 앱 또한 귀중한 동반자로 이용할 수 있다. 명상 앱 헤드스페이스는 짧은 단계별 가이드로 마음 챙김 명상 과정을 안내한다. 또한 많은 도움이 되는 애니메이션과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다. 이 앱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또는 앱사이트를 방문해도 이용해도 된다. 명상과 마음 챙김. 솔직히 말해보자. 명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히말라야의 어느 산꼭대기에 과부자를 틀고 앉은 요가 수행자를 떠오르지 않는가? 혹은 향 연기가 자욱한 법당에서 경을 외우고 목탁을 치는 가사철임의 삭발한 스님이 연상되지 않는가? 어쩌면 훔치기 염색 티셔츠를 입고 마약에 취한 히피들이나 숲속에 때로 몰려가 차례로 나무를 끌어안는 뉴 에이지 추종자들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명상이라는 말은 대개 그런 장면을 연상시킨다. 30여 년 전 주류 의료계에 명상을 도입하려 했던 소수의 진보적인 서양 의사들은 소속 병원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고 명상을 마음챙김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연구를 계속했다. 그렇게 서양에 자리 잡은 마음챙김은 전통적인 불교 명상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불교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담지 않았다. 마음챙김은 거의 모든 명상 기법의 핵심 요소로서 눈을 감고 정좌하는 명상의 형식적인 측면을 크게 넘어선다. 마음챙김이란 주의를 집중해 오직 현재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을 쉬게 하며 알아차림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선입견도 없고 판단도 하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된다. 그렇게 마음을 챙길 수 있다면 근사하지 않겠는가? 마음 챙김은 거의 모든 명상 기법의 거의 핵심 요소로서 눈을 감고 정자하는 명상의 형식적인 측면을 크게 넘어선다. 마음 챙김이란 주의를 집중해 오직 현재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을 쉬게 하며 알아차림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선입견도 없고 판단도 하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된다. 그렇게 마음을 챙길 수 있다면 근사하지 않겠는가? 마음 챙김은 우리 대부분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대치선상에 놓인다. 우리는 끊임없이 떠오르는 중요하거나 사소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고 늘 자신과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대개 사소한 온갖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다. 적어도 나의 경우는 늘 그랬다. 그런 실수는 직장 업무와 타인과의 관계, 심지어 통장 잔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는 마음 챙김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모스크바에 머물던 시절의 경험이 떠오른다. 내가 안 하고 일하던 학교는 미국 달러로 월급을 주었는데 상당히 후한 편이라 다달이 약간의 저축까지 할 수 있었다. 때는 1990년대 후반에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쓴 직후여서 아무도 은행을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현금을 매트리스 밑에 숨겨두거나 러시아 밖으로 몰래 빼돌린 방법을 궁리했다. 나는 명상선원에서 수행을 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기에 다음번에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은 돈을 모두 갖고 가기로 했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밖으로 돈을 가지고 나가는 행위를 엄격한 법규를 통해 단속했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단 한 푼도 갖고 나갈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속옷 앞쪽에 500달러를 쑤셔 넣었다. 돈다발을 팬티에 쑤셔 넣은 채 가사 차림으로 출국 심사대에 서자니 아무리 명상 수행에 쓰겠다는 좋은 의도라고 해도 죄의식이 들었다. 불안감으로 인한 그 모든 잡념과 세관원에게 할 말을 러시아어로 연습하는 일에 완전히 사로잡힌 나머지 나는 속옷에 돈을 쑤셔 넣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화장실로 들어섰다. 화장실 소변기는 빈자리가 없어 칸막이 화장실로 들어갔다.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 테지만 변기는 낡은 데다 먼저 사용한 사람이 물 내리는 것을 잊은 상태였다. 나는 여전히 온갖 잡다한 생각과 걱정에 사로잡힌 채 변기 앞에 서서 가사자락을 걷어 올렸다. 바로 그때 그 일이 벌어졌다. 미처 손 쓸 새도 없이 500달러에 달하는 지폐들이 변기 속으로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을 망연자실한 채 지켜보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내가 마음을 좀 더 챙기며 그 모든 잡념에 조금만 더 골몰했더라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나는 마음이 산란한 상태였다. 마음이 산란할 때는 실수를 저지른다. 독자들은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궁금할 수 있다. 내가 더러운 변기에 빠진 500달러를 놔두고 나왔을까? 아니면 소매를 걷어 올리고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냈을까? 예정대로 선언으로 수행하러 들어갔다는 말만 해두겠다. 마음챙김은 현재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리거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순간에 존재하는 것,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삶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든 창출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부자연스럽거나 일시적인 마음 상태의 마음이 아니다. 그 반대로 마음 챙김은 한 걸음 물러나 일상의 혼란에서 벗어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다. 잠시 시간을 갖고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삶이 어떠할지 상상해보라.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앙금과 사연, 논쟁, 판단, 의무를 내려놓은 상태는 어떠할지 상상해보라. 마음 챙김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평생을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법을 배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올바른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명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명상은 결코 신비로운 것이 아니다. 명상은 마음 챙김의 기술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한 가지 기법일 뿐이다.